공매도 전면 금지 소식에 어제 큰 폭으로 올랐던 주시장이 하루 만에 급락하면서 프로그램 매도가 일시효력 정지, 이른바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습니다. 시장에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국내 은행들의 올해 수익이 60조 원을 기록했다는 소식도 있었는데요.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먼저 앞서 저희가 증시 상황을 전해드렸는데 사이드카가 어제도 발동되고 오늘도 발동됐어요. 지금 이 시장, 주시장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좀 헷갈리실 것 같은데요. 이제 현재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급등락에 있어서 일종의 이제 제어 장치를 뒀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제어 장치가 사이드카, 그거보다 더 센 건 서킷 브레이커인데요. 예. 사이드카를 말씀드리면은 코스피는 상하 5% 네. 선물이요. 예. 그다음에 코스닥은 상하 6%입니다.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매수 사이드카가 걸린 거죠. 그래서 어제는 코스닥 선물이 6% 이상 폭등을 하면서 네. 약 5분간 프로그램 매매가 이제 정지가 되고 다시 재개가 된 거였었고요. 예.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코스닥 선물이 5% 이상 급락을 한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오늘 걸린 건 매도 사이드카요. 그래가지고 그거로 5분간 쉬었다가 다시 프로그램 매매가 재개가 됐는데 예. 현 상황으로는 앞서 있었던 낙폭들을 이제 상당히 좀 줄이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그러면 어제 상승을 이끌었던 종목들 그리고 오늘 하락을 이끌 종목들은 각각 어떤 겁니까? 거의 일치합니다. 뭐 업종으로 따지면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예. 2차 전지 업종들이고요. 특히 2차 전지가 뭐 작년 말부터 급등, 거의 폭등을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시가총액 상위에 2차 전지 대형주들이 많이 몰려 있거든요. 예. 이들 종목이 어제는 대폭등, 오늘은 상당히 좀 낙폭을 키우면서 시장을 위아래로 흔들고 있다라고 볼 수 이 있겠습니다. 종목 가지고 있는 분들이요. 예, 말씀하세요. 어떻게 지금 단기적으로 어떻게 움직여야 됩니까? 아마 거의 뭐 못 대응을 하실 것 같은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나라의 2차 전지에 투자하시는 분들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상당한 좀 신념과 확신을 갖고 들어가시는 그런 매매 패턴을 많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뭐 손절을 한다거나 그런 모양새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익절을 네. 한다거나. 네. 뭐 종목도 종목입니다만 어제는 외국인들이 주식을 많이 샀다고 해요. 네. 예, 얼마나 샀습니까? 어제 산 것은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숏 커버링, 뭐 예. 숏 스퀴즈 이따 설명해 드리겠지만 네, 얼마나 어제 샀어요?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에서는 7천억 이상을 사들였었습니다. 예, 근데 예. 이게 사고 싶어서 샀다기보다는 예. 앞서 말한 것처럼 공매도 금지 조치에 따른 예. 서둘러서 자신들이 그러니까 공매도를 쳤던 것들을 되사하는 과정에서 사지는 그런 과정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군요. 예, 우리가 보통 이런 것들을 숏 커버, 공매도를 했다가 이제 주가가 올라가니까 예. 더 비싼 가격에 사서 갚아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미리 서둘러서 이제 환매수하는 것들을 그럼 외국인들이 그동안 숏커버라고 계속 하는데 공매도를 쳤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특히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상당 부분 공매도가 몰려 있었었고요. 예. 이런 부분들을 허겁지겁 되사는. 그러니까 어제는 오히려 숏 커버를 넘어서 숏 스퀴즈, 아예 그걸 쥐어짜 버린다라는 뜻이거든요. 예. 숏 스퀴즈를 당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렇군요. 참고로 어제 오늘 중에서 나는 내가 투자한 종목들은 공매도가 꽤 있는데 주가가 그렇게 못 올랐던데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숏 커버나 숏 스퀴즈가 나오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공매도도 많이 쳐져 있어야 되지만 네. 향후 그거의 반대급부 매수세가 강렬해가지고 이제 공매도 앞으로 내년 6월 말까지 못 쳐 했을 때 대거 매수세가 들어오겠구나. 이런 불안에 떨게 만드니까 공매도 세력들한테 불안에 떨게 만드는 종목이 폭등을 한 건데 2차 전지주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개인 투자자들의 사랑이 정말 뜨겁거든요. 그러니까 내년 말까지 이제 추가 공매도는 금지다라고 하니까 예. 기존의 공매도 세력들이 서둘러서 이렇게 되사게 됐던 그러니까 공매도 좀 쉽게 한 번 더 설명을 해주세요. 네. 공매도란 무엇입니까? 공매도 빌공짜입니다. 나는 주식이 없어요. 주식이 없고. 예, 근데 팔고 싶어요. 예. 그럴 때 대표적인 게 빌려서 파는 거죠. 아. 그 주식이 있는 사람한테 10,000원짜리 주식을 빌립니다. 네. 그런데 일단 10,000원을 주지 않아요. 빌리는 대가인 수수료만 내면 돼요. 그래요? 예, 그런데 예. 10,000원으로 주가가 10,000원이에요. 그래서 10,000원을 팝니다. 네. 그럼 손에 일단 10,000원이 있죠. 예. 그런데 향후 주가가 떨어진 거예요. 5,000원으로 5,000원으로 떨어졌다고 치면 예. 나는 지금 10,000원 있죠. 예. 그걸 가지고 5,000원만 주고 주식을 삽니다. 예. 그런 다음에 5,000원 여기 있어라고 원래 빌렸던 사람한테 주게 되면 그러면 주식도 안 갖고 5,000원 수익을 보는 거예요? 5,000원에 뭐 수수료 조금 빼야 되겠죠. 예, 예. 예, 그 정도가 남게 되는. 그러니까 향후 주가가 떨어질 것.
이 종목은 너무나 거품이 심해라고 한 곳에는 이제 공매도들이 몰린다라는 게 기본적으로 공매도 탄생의 배경이었었는데 네. 다만 뭐 이 얘기도 길게 구구절절인데 예, K 공매도 말씀하세요. 같은 경우는 예. 왜곡된 측면이 굉장히 많죠. 어떤 점에서요? 뭐 여러 가지 밸류에이션이 높은 종목에도 치게 되지만 오히려 실적이 좋거나 네. 향후 성장성이 있는데 공매도가 강력하게 들어온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런 왜 거예요? 그러냐면 예. 공매도라는 것들이 더 크게 돈을 벌려면 그만큼 매수가 예. 붙어줘야 공매도도 살아나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 K 공매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좀 왜곡된 거래가 많았었고 뭐 여러분들 더 아시겠지만 우리 K 공매도는 이런 기관이나 외국인에게는 특정한 사관 기간 제한이 없어요. 개인은 90일 제한인데 예. 외국인이나 기관 같은 경우에는 리볼빙을 통해서 90일 내에 꼭 갚아야 되는 게 아닙니다. 또 연장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포지션을 든 채 계속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람 인생도 그렇듯 주식도 그렇듯 기업도 그렇듯 악재가 예, 예. 6개월, 7개월 만에 한 번은 나오잖아요. 네. 그때를 노리면서 계속 공매도를 누르게 되는 아마 이런 것 때문에 국민들의 청원도 많이 났었고요. 개인 투자자들의 청원도 많이 나서서 그런 보유기간, 뭐 상환기간을 같이 두자라든가 현재는 이제 대주를 해야 되는데 누구한테 주식을 빌려야 되는데 네. 이런 것들을 수기가 아닌 시스템화하자라든가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요구가 많았었는데 이 요구를 당국이 전격 내년 6월 말까지 공매도 금지라는 것으로 발표를 했고 네. 이제 당국에 따르면 내년 6월 말까지 현재 청원에 들어온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겠다 이런 입장을 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공매도가 지금 4번째인 거잖아요. 네. 이전 3번은 전부 다 대형 금융위기가 있을 맞아요. 때였고요. 네. 근데 지금 상황이랑 그때 상황이랑 공매도 시행하고 금지 시행하고 나서 어떻게 다릅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였습니다. 그러니까 2008년 말 리만 브로더스 파산 때는 그때는 약세장이 굉장히 길어서 공매도를 금지를 했지만 더 큰 악재들이 많아서 실질적으로 물론 낙폭을 줄였던 효과는 뭐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예, 예. 뭐 그렇게 뜨거운 상승은 없었고요. 반면에 2011년에는 유럽 국가들이 재정 위기로 흔들린다라는 때였었는 공매도 금지를 통해서 어느 정도 상승. 가장 큰 상승은 역시 2020년 코로나 때 2,100, 2,200이었던 주가가 1,460까지 이제 대폭락을 했지 않습니까? 네, 네. 단기간에. 예. 그때는 이제 공매도 금지를 하고 무려 1,500이 거의 3,300까지 가게 되는. 근데 이걸 또 공매도 금지해서 그래 라기보다는 하나의 역할, 부분이었던 거고 가령 코로나19 때는 돈을 엄청 풀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돈을 푼 게 주식으로 오고 공매도는 못 때리고 이런 것들이 시너지 효과가 냈다라고 하는 건데 네. 지금은 위기 상황, 그러니까 대형 경제 위기는 아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좀 이례적이다. 이제 라는 얘기를 하는데 또 이런 얘기를 했더니 개인 투자 입장에서는 3,300이었던 코스피가 2,200까지 갔는데 이게 왜 경제 위기가 아니냐 또 이제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예. 자, 이제 개미들 입장에서 가장 궁금한 건 공매도 금지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 것이냐 향후 네. 그게 가장 궁금하고요.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 공매도 금지하면 장기적으로 돈을 뺄 것이다, 투자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분석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제 MSCI 선진국 증시, 선진 네. 증시에 편입하려고 많은 노력들을 했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그들이 내건 조건 중에 뭐 눈에 띄는 것들이 24시간 외환 거래, 원화 거래를 뭐 할 수 있게 해달라라든가 전 종목에 현재는 코스피 200, 코스닥 150인데 공매도를 가능하게 해달라. 이제 이렇게 요구 사항이었었는데 실은 요번에 이렇게 전격 당국이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은 아마도 현 정부 내에서 MSCI 선진국 증시는 들어갈 수도 없고 네. 또 들어가려는 생각도 이제 매번 접어서 들어간다고는 했었잖아요. 예, 근데 예. 이렇게 되고 나서는 아마 들어갈 가능성은 매우 낮아졌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단기, 중기, 장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단기적으로는 호재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아니 어제는 올랐다가 오늘은 떨어졌자라고 할 텐데 어제는 굉장히 숏 스퀴즈가 급등폭과 맞아요. 급락폭이 어때요? 다르죠. 어제 예. 같은 경우에는 뭐 가령 코스피 예. 시총 2위가 LG 에너지 솔루션이 한 22% 올랐는데 지금은 한 10%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아직은 숏 스퀴즈의 효과가 단기적으로는 더 나올 수도 있고 공매도를 칠 수 없다라는 것들이 일단 단기적인 호재이기는 하나 그러나 앞서도 말했지만 이걸로 시장을 더 끌고 갈 수는 없어요. 예. 그 다음 덧붙이려면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이 높은 금리가 예. 떨어진다든가 달러 강세가 약세로 된다든가 네. 그래서 뭐 환율 이런 것들이 훨씬 중장기적으로는 중요한 변수가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높은 금리 말씀하셨는데 은행이 지금 고수익을 거두고 있다 이런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복현 금감원장이 말한 거 보니까 올해 은행권 이자 수익 60조 원 정도에 이를 거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것이 2주 전이었나요? 지난번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소상공인들이 은행들의 이제 종노릇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것부터 시작돼서 계속되는 예. 은행들의 뭐 땅 짓고 헤엄치기 이제 예대 마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국민들의 예금을 받아서 다시 국민들한테 대출해주고 그 차익을 네. 60조 원. 예.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이제 5대 은행이 지금 따로 나와 있고요. 예. 5대 은행 같은 경우가 3분기까지 이자 수익만 한 뭐 30조 정도가 30조 돌파가 원. 됐는데 우리는 은행이 많잖아요. 예. 우리 전체 은행의 상반기 그러니까 1, 2분기의 이자 수익 예대 마진만 따진 게 29조예요. 그러니까 이런 추세라면 하반기는 30조가 넘을 것 같거든요. 그럼 네. 상반기, 하반기 합쳐서 60조 넘는 이자로만 예대 마진으로만 앉아서 버는 것. 그러니까 아마 이복현 금감원장도 오늘 정확히 표현한 것이 이대로라면 올해 60조의 이자 수익을 거둘 건데 이게 지금 삼성전자만 놓고 보면 1분기, 2분기에는 영업이익이 1조도 안 돼가지고 지금 가까스로 3분기 때 1조 넘었거든요. 그렇군요. 좀 예. 힘든 상황이고 현대차도 뭐 지금 3분기 때 조단이었었는데 은행들이 어떤 혁신을 했길래 연간 이렇게 60조를 벌어들이냐 이 부분에 어떤 대한 이제 혁신을 한 강력한 겁니까? 예? 예, 어떤 혁신을 했는데 이렇게 큰 수익을 거둔 겁니까? 혁신은 안 했죠. 예. 혁신은 안 했는데 예. 또 은행들은 이런 이야기를 할 수는 경영을 있겠어요. 잘했기 때문입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올해 연초에 보면 미국에서 SVB라든가 퍼스트 리퍼블릭이라든가 6위, 8위권 은행이 위기에 빠졌죠. 예. 파산했죠. 예, 그다음에 파산도 했고. 세계 9위의 투자은행인 크레딧 스위스, 예. UBS에 넘어갔습니다. 그런 은행들은 왜 넘어갔느냐? 예대 마진만 한 게 아니라 본인들이 직접 투자를 하는 거죠. 그걸 비이자 수익이라고 하거든요. 네. 했다가 그게 망해가지고 이제 망한 거잖아요. 근데 네. 우리나라 은행들은 전통적으로 이런 비이자 수익, 그러니까 자신들의 어떤 힘이나 능력으로 돈을 굴리는 걸 잘 안 합니다. 네. 하는 게 대부분 예대 마진밖에 없거든요. 예. 네. 그래서 그걸 계속 비난해 왔는데 올해만 놓고 보면 그게 좀 잘하게 되는 그런 뭐 역설은 있겠네요. 그런 걸로 항변을 할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네. 지금 대통령도 금감원장도 뭐 금융위원장도 은행들에게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은행이 일단 상생 금융 방안을 내놓는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고 효과가 있을지도 좀 궁금하네요. 네, 내놓을 겁니다. 아마 뭐 지금 확인되진 않았지만 시중 은행장들이 모여서 또 회의를 계속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대통령의 뭐 종노릇 발언뿐만이 아니라 지금 금융수장들, 뭐 한국은행까지 얘기하는 걸로 봐서는 뭔가의 대책은 나올 것 같은데요. 몇 가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가장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것이 작년 말 연초에 했던 것처럼 상생 기금을 은행들이 뭐 이익 중에 일부를 모아가지고 이제 기금을 마련해가지고 이제 내는 뭐 이런 방식도 하나 볼 수가 그때 있겠고. 얼마나 났습니까? 그때도 한 조 단위를 냈을 겁니다. 예, 정확한 기억이 안 나는데 예, 아마 예. 이번에도 일정 부분 그 정도 액수를 또 내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겠고. 예. 두 번째가 지금 소상공인 분들의 이 부채, 자영업자 부채가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저환, 그러니까 저금리로 대환 대출로 바꿔주는 부분들 네. 하나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예. 취약계층 부분에 있어서 뭐 이자 감면 이 정도 방안이고 다만 지금 일각에서 나오는 부분이 이제 유럽, 뭐 이탈리아 이런 나라처럼 초과이익 환수제, 뭐 횡재세 얘기도 나오는데. 예. 거기까지는 그 힘든 게 누가 정교하게 그걸 또 뽑아내야 되거든요. 예. 어느 정도가 적정 이윤이고 네. 초과 이윤이고 그럴 뭐 당국에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보는 가장 큰 내용은 역시 돈 걷어서 기금으로 내놓는 방식이 가장 큰 확률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은행권이 내놓을 상생 금융 방안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